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진혜수입니다. 이 토론에 참여해 주신 발제자들과 레벨업 신정규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정규 대표님 소개해 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레벨업 주식회사의 신정규입니다. 예, 발제자 분들이 너무 인사이트 있고 공감 가는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섭외를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제 토론을 좀 더 많이 준비를 했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발표를 해주셔서 좀 시간이 줄어든 관계로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제를 해주시지 않고 이제 토론에 참석해주신 신정규 대표님이 이제 기업에서 이제 수요나 그런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추상적인 질문이라서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는 현재 기업에서 네. 어떤 개발자들이 이제 수요가 필요하고 지금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발표를 들으시고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는 첫 발표와 두 번째 발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세 번째 건 사실 정책에 관련된 거라 저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서 좀 이해 안 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AI 인프라스트럭처 플랫폼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리눅스 바로 위에 올라가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같이 굉장히 하드코어한 부분부터 저 위에 있는 일반 사용자용 웹 인터페이스까지 다양한 이런 층위를 아우르는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작년엔 좀 덜했지만 올해 들어서 이제 AI를 도입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어떤 하나의 피처를 개발하는 데 드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프론트엔드를 하시는 분들이 필요할 땐 백엔드에 손을 든다거나 아니면 백엔드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필요할 때는 프론트엔드 쪽에도 프로그래밍 기여를 하신다거나 할 수 있게 됐고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저 혼자서 하는 프로젝트도 거의 3주마다 하나씩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서 제품에 머지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은 대부분이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저희가 이제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도 변화가 많이 생겼는데요. 저희가 이제 워낙 다양한 층위를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니어 분들 그리고 석사 박사 학위를 가지신 분들이 주로 이 코어를 맡고 그 다음에 소수의 시니어와 다수의 주니어들이 프론트엔드나 이제 유저 스페이스 쪽을 맡는 개발을 주로 하게 되셨는데 그 과정에서 이 AI가 들어오게 되면서 주니어 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굉장히 깊은 하드코어 개발을 하게 되시는 분들이 있고 시니어 분들 중에서도 원래는 주니어에게 다 위탁했던 것을 그냥 거기까지 가지 않고 혼자서 다 끝내는 경우들도 늘고 이렇게 뭔가 예전에 이렇게 명확히 구분이 지어졌던 직종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걸 전부 다 용광로에 놓고 휘저어서 몇 분은 굉장히 엄청난 능력이나 실력을 보여주시고 다른 분들은 아직 그렇게 몇십 배씩 성장을 하지 않는 그런 패턴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새로운 분을 찾을 때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학부를 막 졸업한 어떤 이런 CS 학생을 뽑는 것이 더 좋은 것인가 아니면 어떤 경력이 더 많은 분을 뽑아서 그분들이 더 많은 일을 할수록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은 것인가 이건 매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주 단위로 바뀌는 것 같거든요. 6월에는 시니어 분들을 많이 모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다가 7월에는 주니어라도 좀 많은 것을 해보려고 하는 좀 능동적인 분이 좋다고 생각을 했었다가 그것들이 사실 저희의 입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빅텍이라거나 밖에서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에서 더 코딩을 잘하는 모델이라거나 아니면 더 말을 잘 알아듣는 모델을 만드는 이런 외부 요소에 의해서 저희가 뽑는 기준이 계속 바뀌는 그런 일들을 올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답이다 아니면 아마 이런 식으로 1, 2년 갈 것 같다라는 답을 내리기에는 좀 빠른 시점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다음 달에 코덱스가 제 말을 되게 잘 알아듣고 기획을 엄청 잘하는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면 아마 그런 쪽에서는 주니어 분들이 더 능률이 올라가겠죠. 기획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딥한 기술에 대한 접근을 AI한테 위탁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 다음 달에 나올 것이 프로그래밍은 되게 빨리 하지만 어떤 깊이 파고들기 위한 가이드가 있으면 더 잘하는 모델이다. 이러면 아마 시니어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혼란을 겪고 있는데 그런 AI 시대의 AI를 만드는 회사의 채용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외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고 아직 그 혼란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두 번째 발표를 들었을 때 되게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 저희도 힘들지만 어떤 사람이 길러내야 되는가가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교육이란 건 텀이 보통 4년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AI에서 막 3개월, 2개월 이런 텀보다 훨씬 더 길고, 그래서 지금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비전을 줘야 하고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채용에서 중간에 이런 매니징을 하는 이제 첫 번째 발표를 들으셨겠지만 그 과정에서는 이렇게 AI가 버즈워드로 많이 뜨지만 실제로 채용하는 쪽과 지원하는 쪽의 간극은 실시간으로 계속 변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고 이제 채용 플랫폼도 그렇고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도 그렇고 물론 정책하시는 곳도 그렇고요. 굉장히 이런 혼란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 신정규 대표님이 그 기업 CEO 입장에서 이제 개발자나 AI 전문가들의 역할이 어떻게 변하고 그에 따라 이제 그런 수요도 어떻게 변하나에 대한 좀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김정길 실장님이 이제 아까 기술별 수요를 말씀하실 때 뭐 커서나 뭐 코파일럿들의 이제 그런 수요가 많아지고 그 자동 코딩 툴을 이제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이제 이슈가 되게 많이 되고 있죠. 이제 이지영 교수님도 AI로 인해서 맨 처음 개발자들의 일이 없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이제 그런 입장에서 그러면 개발자들은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고 기업들은 이제 어떤 그 개발자들과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입장에서 그 이지영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요. 환절기라서 이게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글쎄 뭐 근데 일단은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느끼는 거는 우리가 AI를 늦었다라고 해서 마치 우리가 패스트 팔로우인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에 드는 생각이 우리가 지금 패스트 팔로우가 맞나? 퍼스트 무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우리가 뭐 중국, 미국보다 앞서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AI라는 관점에서 누가 해봤나? 해본 나라가 없어요. 그죠? 미국도 그냥 열심히 달리고 있지만 미국이 해봤나? 중국이 해봤나? 해본 나라가 없거든요. 우리는 퍼스트 무버예요. 뭐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죠. 최소한 AI에 대해서는 우리는 퍼스트 무버와 같은 입장이어야지, 마치 우리가 패스트 팔로워 같은 입장으로 따라가면 아마 실패할 것 같다. 그리고 패스트 팔로워와 퍼스트 무버는 분명히 그들이 대비해야 될 리스크가 다르거든요. 패스트 팔로워는 다 알려진 리스크고 그걸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건가 예측 가능한데, 퍼스트 무버는 리스크가 예측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도를 했을 때 그걸 실패했다고, 잘못했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그 시도에서 계속 배우는 작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뭐 말씀도 해주셨지만 뭐 몇 달, 뭐 한두 달 사이로 바뀌고 있다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은 그냥 잘 모르는 게 아니고 어차피 아는 사람이 없는 일을 우리가 처음 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뭐 AI 개발은 뭐 중국이나 미국보다 늦더라도 AI를 사회에서 AI를 어떻게 흡수할 건가는 퍼스트 무버인 것 같다. 오히려 어찌 보면은 중국이나 미국보다 우리가 더 빠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AI를 사회가 흡수하는 거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결국 뭐 AI 기술을 잘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흡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하신 질문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정답은 없는 것 같고 어떤 시도를 하더라도 우리는 실패할 거고 예, 그다음에 그 수많은 실패 속에서 한두 번의 성공 케이스를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근데 아까 뭐 일단 어떻게 되냐는 제 생각에는
조금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인간 3.0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업 시대에서 인간한테 요구했던 역량하고 산업화 시대에서 인간한테 요구했던 역량이 다르듯이 이제 AI 시대에 인간한테 요구하는 역량이 다를 거다. 결국 그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 시스템에서도 흡수해야 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그거를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그런 관점에서 뭐 개인은 이 AI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나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이 결국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고용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뭐 그런 사회 대조적 그런 이슈를 떠나서 뭐 고용을 해야 되느냐, 뭐 고용 유연제로 가야 되냐, 그거는 이번에 논의는 아닐 것 같으니까요. 그렇지만 결국 기업은 어쩔 수 없이 비용 효율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개인과 사회가 이 AI 시대에 어떠한 역량을 가져야 되고 어떤 사람을 우리가 키워내야 되는가를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사회는 변하는데 나는 변하지 않겠다라는 건 궁극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양립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변화하는 AI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건가, 그거를 사회와 개인이 모두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떤 구체적인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제가 누구도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드렸는데 좀 인사이트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게, 이 AI 나오면서 실패를 용인하는 그 문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굉장히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동안 말씀하셨듯이 이제 퍼스트 무브로서 어떻게 정확하고 빨리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점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그 실패를 용인하고 계속 트라이 해보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관련해서 신정규 대표님은 혹시, 당연히 기업에서는 지금 그 바이브 코딩 다 하고 있다고 개발자들한테 물어보면 뭐 그게 뭐 특이한 게 있나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또 뭐 그거 관련해서 이제 초급 개발자 안 뽑고 고급만 뽑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기업들은 그걸 어떻게 좀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보면요, 보통 저희가 올해 중순까지만 해도 개발자가 많이 줄어들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유는 되게 단순한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붉은 영 패러독스라고, 한 사람이 뭐 10x 코더 이래가지고 10배의 퍼포먼스 낸다, 얘는 뭐 100배를 낸다 이러는데, 다 쓰면은 그게 그냥 표준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경쟁의 속도만 엄청 빨라지는 거지, 모두가 그 상황에 들어가면 결국엔 또 사람 많은 게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지금은 그 어댑테이션의 속도 차이 때문에 어떤 기업이 더 빨리 나가고 아마 개발자가 많이 사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 이 쓰는 것 자체가 보편화가 됐을 때는 우리는 결국 또 그냥 100배의 아웃풋을 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 카운트를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게 정말로 그 차이가 났었거든요. 올해 여름만 해도 그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 느껴지는 거는 결국엔 또 다시 다 채용을 하고 주니어를 이제 안 뽑는 트렌드가 한 2개월 정도 있었다가 다시 또 시니어도 뽑고 주니어도 뽑고 다 뽑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어떤 주니어는 잘하고 어떤 시니어는 잘하는 시니어 주니어가 존재하고 못하는 시니어 주니어가 똑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엔 경쟁이잖아요. 쟤도 쓰고 나도 쓰면 더 이상 그건 무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뭐 사람이 줄어든다거나 이렇게 보진 않고, 물론 서서히 줄어들 수는 있겠죠. 절대적으로 이제 코딩 자체를 아예 대체를 해버린다 그러면 줄 수도 있는데, 그건 또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주판이 있거든. 주판 하는 법도 배웠었는데, 저희 집에 제가 어릴 때 쓰던 주판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주셨던. 근데 저희 애들은 그거를 롤러스케이트처럼 타고 다니거든요. 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그냥 저희 되게 빨리 그 변화를 겪었잖아요. 우리 사회 자체가. 뭐 프로그래머가 많아진 것도 사실 최근 한 15년? 뭐 제가 2000학번인데 그때만 해도 프로그래밍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었거든요. 막 그때 시작이 됐었죠. 바이오였고 뭐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됐다가 또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또 이게 감소하게 되면 다른 부분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런 되게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보고 그게 뭐 엄청 디스럽트 할 것 같다, 부실 것 같다 분야 하나를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지금은 조금 다른 상황이긴 합니다. 다 쓰면은 레버리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곧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예, 요새 AI 관련해서 이제 직업이 없어질 것 같다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제 신종규 대표님은 그 직업을 없애는 게 아니라 좀 더 생산성이 높아지는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인에서 이제 얘기해 주시는 게 그 수요와 그러니까는 공급 이력서가 약간 차이 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혹시 사람인에서는 그런 차이를 분석하고 뭔가 그런 공급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저런 분석 작업을 하는 이유는 사실 단 하나거든요. 사람인이 하는 주된 역할은 구인사와 구직자를 빨리 정확히 매칭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IT 개발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공부는 여전히 자바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교육도 대부분 자바가 많거든요. 근데 기업에서는 자바에 대한 그 수요가 줄어들고 있어요. 반대로 파이썬이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구직자들은 그 정보를 모르고 여전히 그냥 자바 공부만 그냥 하는 거예요. 모르고. 근데 그런 정보를 저희가 제공해 줌으로써 구직자 여러분 지금 자바보다 파이썬이 먼저입니다. 파이썬을 공부하셔도 됩니다. 라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혹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다양한 검색과 추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를 알아내고 그 데이터들을 추천과 검색 알고리즘을 고도화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LLM이 됐건 데이터 분석이 됐건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구직자와 구인사를 더 잘 매칭해 주는 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제가 LLM 나오면서 사실 이 LLM을 어디에 쓰지? 이게 사실 다들 문제였거든요.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걸 우리 업에 어떻게 써야 될까? 제가 생각하고 내린 결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은 구인사와 구직자 이 양쪽이 내는 주요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구인사는 채용 공고를 등록하죠. 구직자는 이력서를 등록합니다. 근데 구인사가 등록하는 채용 공고가 매번 새로 작성하지 않으세요. 10년 전에 등록했던 공고를 매번 재사용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좋은 사람 뽑고 싶다라는 생각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인사팀은 쉽게 움직이지 않는 부서거든요. 자기가 잘못 하나 바꾸면은 욕먹기 싫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제공해 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당신이 다시 재등록하려고 하는 이 공고 요런 거를 수정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더 좋아집니다. AI 기술로 수정해 드릴까요? 같은 것들을 제공해서 공고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제공을 해 드리고요. 구직자가 작성하는 이력서 또한 당신의 강점, 단점을 표현하려면은 이런 걸 더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걸 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즉 남자와 여자가 선을 볼 때 누구와 누구를 만나게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사실 선자리 내보낼 때 소개팅자리 내보낼 때 스레바에 반바지 입고 가면 안 되잖아요. 제대로 꾸며주게 하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가야지 조금 더 매칭 확률이 높아진다는 생각으로 LLM AI 기술을 이용해서 그런 데이터 분석 결과를 이용해서 구직자의 이력서, 구인사의 공고를 서로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서로가 더 잘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좀 퀄리티를 높여주는 작업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이고 이제 인재 양성 정책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요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 분석의 중요성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윤보성 박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그 두 가지 이제 기준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해외 인력이냐, 국내 인력이냐, 그리고 어디서 일하고 있느냐. 근데 이제 기업 수요 조사도 이제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에서는 해외 인재에 대해서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의 해외 인재 수요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제가 아까 자료에서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해외 인재 수요가 있는 기업은 2023년에 중기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약 한 54% 정도 됩니다. 그건 의사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한 것까지는 사실은 실태 조사를 통해서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은 아직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진행되었으면 우리가 데이터 기반으로 필요한 수요처에다가 정책적 공급을 하는데 좀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좀 플로우에서 질문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을까요? 이재용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그 질 높은 인재 양성교육 잠깐 언급하셨다가 이제 양쪽 확대로 지금 정책이 진행돼가지고 좀 아쉬워 하셨던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예산을 더 지원을 준다고 했을 때 한정된 기간 내에 AI 인재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어떤 아이디어가 있나요? 네, 그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질 높은 AI 인재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뭐 AI 개발자나 AI 하는 사람이 다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좀 그러니까 좀 이제 한국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던 놀이터 얘기를 했는데요. 놀이터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뭐 어떤 정책적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가 되고라기보다는 일단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 AI를 하고 싶은 사람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너무 뭐 일반적인 단어인데요. 그게 있는 나라가 되면 충분히 질 높은 교육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질 높은 인재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교육으로 되진 않고요. 환경으로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뭐 말을 뭐 냇가로 끌고 가도 물을 못 먹인다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좋은 뭐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그 친구가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서 그 친구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환경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너무 우리나라 현재 대부분의 인재 양성은 그런 뭔가 효율과 틀, 물론 이게 정부의 돈이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는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이게 뭐 다 국민의 세금이니까 허투루 쓸 수는 없으니까 아주 쓰는 단계라든지 목적이라든지를 정확하게 설계해서 써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런 굉장히 질 높은 인재를 만드는 데는 조금 답답하다. 조금 더 자유롭고 그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뭔가 좀 더 큰 목표와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예를 들면 내가 우리나라에서 뭐를 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어떤 AI 회사를 만들고 싶어, 내가 어떤 그런 인재가 되고 싶어를 어떤 사람이 꿈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인가요? 야, 미국 가, 이러세요. 그런 생각 안 드나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누군가가 그 생각을 했을 때 그래, 너 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 들어야 그 친구가 한국에 남아서 한국에서 질 높은 인재로 성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뭐 구체적인 안이 뭐냐, 뭐 이걸 하면은 되냐, 그거 관점보다는 조금 더 폭넓게 우리가 이해를 해서 좀 그런 사람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부터가 진짜 시작점이 아닐까. 물론 뭐 그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약간 빗나간 대답 죄송합니다. 신동규 대표님한테 질문을 질문을 받으신 분이 신동규 대표님의 이유는 기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AI 코딩이 많이 성능이 좋아지고 변화가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대규모 해고가 그 시기에 일어나고, 그리고 나라를 막론하고 신규 개발자들의 취업이 안 되고 채용 공고 자체가 별로 없고 그런 일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걸 보면 그 시기는 많이 단축이 되고 있고 다시 그 신규 개발자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 대한 채용에 대한 다른 커브가 보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질문이 좀 이렇게 크게 꼬를 물긴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의 핵심은 결국 바이브 코딩이나 뭐나 얘가 그 AI 코딩이 잘 되면 결국 아키텍트 레벨에 관록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밑에는 AI가 해준다 라는 틀을 가지고 있는 건데, 밑에서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5년, 10년이 지나면 그 관록이 있는 현재의 아키텍트들이 은퇴할 때가 되고
그러면 그 자리에는 누가 있어야 하나. 그럼 우리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 채용도 안 되고 있고 있는 사람도 해고되는 마당에 그 아래층에 대한 이 교육과 양성을 줄여야 되냐 아니면 유지해야 되냐 라는 고민은 계속 딜레마로 남아있긴 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딱 기업으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나라 생각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기업에서 야 우리는 이 고부가 나하고 다 해고를 해. 얘 특히 잘 해봐. 우리가 10년 후에 그분들이 은퇴를 해. 그럼 우리는 어디서 훈련받은 훌륭한 아티스트를 이제 그 훌륭한 자리에 놓고 일을 AI와 같이 일을 하게 할 거냐에 대한 관점은 어떠세요? 네. 최근에 자꾸 나라를 생각하도록 강요를 받고 있어서 네, 그 AI 위원회에서 강요를 받고 있어가지고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는 직종은 계속 남겠지만 그 직종이 하는 일은 지금하고는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뭐 아키텍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전체를 이제 매니지하는 게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아예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 다른 모양으로 4, 5년 안에 바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딩을 잘하는 이 속도는 이미 인플렉션 포인트를 넘었고 저희가 2년 전에는 엑셀 파일 이해도 힘들었던 AI인데 지금은 중소규모의 프로젝트를 혼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든 구글이든 얘네들은 올해 말이면 다 끝난다고 보고 4월, 뭐 2월, 4월 이렇게 같이 만나보면 다 그 얘기를 했어요. 올해 말이면 더 이상 코딩은 컴퓨터가 하고 사람이 하는 건 아닐 거다. 근데 이건 사실 몇 번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위에 교수님들은 진공관 세대와 펀치카드 세대를 거쳤던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싱글 코어 세대를 거쳤는데 요새 친구들은 어떻게 코어가 하나밖에 없는 컴퓨터가 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뭐 화살표 키로 커서가 이동되지 않는 시스템에 대한 상상을 못 하거든요. 그거보다 더 큰 변화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직종의 이름은 유지되지만 하는 일이 지금과 같을까? 그거는 아마도 완전히 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 프로그래머들은 이제 사라지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계속 사람은 더 필요하게 될 거라는 건 이게 없어지는 만큼 당연히 이제 새로운 능력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래밍 직종이 생길 겁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래밍 하는데 키보드를 왜 써? 라고 부르는 직종이 생기겠죠. 그분들은 미래에도 프로그래머라고 불리겠지만 아마도 그냥 추측해보건데 조금 더 논리적 사고를 잘한다거나 컴퓨터랑 더 소통을 더 잘한다거나 아니면 로지컬하게 일을 잘 나눠주는 능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AI가 놓치는 직관 같은 것들이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빨리 찾아서 AI 토큰에 소모되는 비용을 줄이는 일을 하는 분들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10만 토큰 쓸 걸 이 사람이 하면 3만 토큰만 쓴다. 그런 식의 직종이 되겠죠. 그게 어떤 형태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이 끝난다는 건 이제 다들 실감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지만 아마도 AI 프로그래머는 계속 필요할 거고 저희는 이제 지금 그게 어떤 분들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채용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런 상황에 맞게 성장하려면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사실 조금 지금 우리가 잘 모르는 종류의 탤런트에 가까울 거기 때문에 그런 게 등장했을 때 그런 분들을 찾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기존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역량에서 여기에 익숙해지면서 동시에 그런 AI에 대한 적응력이 있는 분들을 찾는 게 더 빠르다는 그런 관점에서 채용을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빅텍들이 AI 프로그래머들, 일반적인 프로그래머들을 쭉 해고하는 것과 동시에 아마 새로운 종류의 채용은 계속 늘려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마도 기존의 프로그래밍 하는 분들이랑 좀 다르겠죠. 그런 분들을 계속 늘려나갈 것이고 아마 대학에서도 대학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되게 빨리 찾는 능력이 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항상 미래를 먼저 보는 거죠. 미래를 먼저 보이지만 돈을 못 버시는 분들이 대학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는 되게 대학에서부터도 시작이 될 거라고 봐요. 젊은 교수님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어떤 식으로 이런 산업계나 학계가 원하는 상이 계속 바뀔 것이기 때문에요. 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기자분들도 그런 거 되게 느끼고 계실 거예요. 이제 나보다 글을 잘 쓰는 AI가 나왔을 때 나의 롤은 뭐가 될 것인가. 하지만 이상하게 내일은 줄어들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항상 바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회가 거기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도 이제 계속 뽑고 있고, 그게 뽑는 게 지금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다기보다는 이 변화를 잘 타는 사람들을 찾아 나가기 위한 과정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개발자랑 AI 그 핵심 인력 얘기를 많이 했는데 혹시 그 AI 활용 관련해서 질문 있으실까요? 아니면 뭐 기존 하여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받으려고 합니다. 간단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해외 인력 쪽에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언급되지 않은 게 문화라는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같이 해야 되는 입장에서 문화적인 그런 부분에 좀 더 깊이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도 미국 문화에 스스로 적응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쪽이 쉽으니까. 근데 만약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면은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일하는 문화든지 생활하는 문화든지 거기에 정말 적극적으로 적응을 하려고 할 건가. 그거에 어떤 보완책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의미가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업에서도 저희가 인터뷰를 많이 해보면 어떠한 일의 능력치나 이런 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문화적인 이 충돌 때문에 그리고 일하는 방식이 또 국가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애로를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화의 장벽을 해소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일례로 LG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임원분을 어렵게 모셔놓고서 이제 임원회의를 하고 나서 별도의 임원회의를 또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제가 LG라고 또 특정해서 죄송합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이제 정책적 보완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개념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조직 문화 자체를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사실 공적인 부분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접근을 해보면 일부는 가능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조직의 특성과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기업 쪽에서 좀 더 노력을 하고 필요에 의해서 그런 변화를 같이 모색해 나가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같이 공공재개가 투입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조금 붙인다면 저는 문지영 교수님 아까 AI 플러스 X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AI 그 소프트웨어 전문은 아닌데 X에 속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는 X에 속하는 사람의 문화 코드하고 그 소프트웨어에 속하는 사람의 문화 코드가 좀 틀려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하신 분들은 X 쪽을 별로 적극적으로 보려하는 마음이 거의 없어요. 그 외에 가장 큰 이유는 X로 안 가도 제 갈 길이 많아요. 그쪽 핑 크거든요. 근데 X는 이쪽에 AI나 소프트 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고 문화적으로 전공할 수 있는 그 동기부여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결하는 것이 부분이거든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네, 그 제가 안 그래도 지난주가 아니라 어제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의대에 계신 교수님하고 의대에 계신 교수님이 보자고 그래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좀 뭐 내년에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 그 국가 과제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냥 의대 쪽 과제가 아니라 기초의학 쪽이 아니라 뭔가 AI랑 같이 하는 거를 하고 싶다. 근데 거기에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AI 쪽 교수님들하고 협업을 하고 싶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안 하실 거려. 일단 첫 번째 그거 안 해도 할 거 많다. 이쪽에. 두 번째 내가 설사 하고 싶어도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 그래서 내가 그거 하려고 하면 한 2년은 공부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는 너무 기회비용이 크잖아요. 내가 다른 거 할 수 있는데 그걸 못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교수 입장에서 그거보다 더 큰 일은 내가 학생 누구한테 시켜야 되는데 내가 20명을 데리고 있어도 이걸 누구한테 시키지? 누구한테 시켜도 얘가 안 할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걔는
그 누가 들어도 알 것 같은 그런 회사를 가고 싶어서 AI를 했지 AIX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께 말씀드렸던 거는 분명히 AI 하시는 분들 중에 의료 쪽 하시려고 관심 있는 분 있다. 뭐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해도 문 있다. 핵심은 그분들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진입 장벽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꼬셔라. 뭐 예를 들면 이거는 1년에 100억짜리 10년 과제다. 그러면 되게 큰 과제가 오래 가잖아요. 그러면 잠깐만 이건 장기 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발가락 하나라도 징그고 있으면은 뭔가 나한테 유리할 것 같다라는 동기부여가 될 거고, 두 번째는 교수한테 그냥 들으라고 하면 절대로 못 들은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진입비용을 낮춰준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뭔가 이쪽에 뭐 X 하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AI도 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런 학생을 이 교수한테 붙여줄 수 있다면 교수가 관심 있고 들어가고 싶은데 이 학생은 X를 하고 있는데 AI를 배우고 싶대. 그러면 나는 얘한테 AI를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근데 AI 가르쳐주는 건 내가 평상시 하는 일인데 그럼 내가 얘한테 AI X를 얘를 그 앵커로 삼아서 내가 시작하면은 내가 저쪽으로 진입할 수 있겠구나 해서 물론 그러니까 교수 입장에서는 시간 비용이 많이 다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런 전략을 좀 세우시면은 될 거다,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뭐 그 전략을 뭐 AI 하는 사람들이 세워야 될지 X 하는 사람들이 세워야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그런 진입에 대한 장벽, 각각들이 어떤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서 그거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낮출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생각한다면 생각보다 훨씬 더 스무스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네. 예, 저는 한국 전자기술연구원 지원인데 지금 저런 제고 X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어서 뒤에서 질문을 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이 반도체에서 세계 탑이었잖아요. 지금 탑이라고 얘기하지만 내부적으로 한국에 뺏겼었거든요. 사실은 그 공정을 버리면서부터 사실은 AI 반도체에서 시장에서 멀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마 우리가 쓰고 있는 AI나 다른 솔루션들을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맥스도 중요하고 앞에 있는 시간 그리고 원천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반도체에서 거꾸로 그런 뭔가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받아서 그런 인력이나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반도체에서는 공정에서는 앞서있어요. 설계에서는 앞서있어요. 그래서 TSMC라든가 삼성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키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AI를 선도하기에는 원천적인 걸 선도하기에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X 쪽에서 좀 강점을 갖고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과연 이 앞에 있는 기초 원천이라는 그런 AI를 버려야 될지 끌고 가야 될지 아마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약간 좀 가져가는 느낌을 주셔서 이게 아마 앞으로 좀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닐까 싶어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가 이제 어떤 AI 인재가 필요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랜 시간 발제자분, 토론자분 그리고 참가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